48페이지를 보면 이제 오늘 수식어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면은, 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그지? 품사라는 거는 뭐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라고 했어? 품사. 나, 뭐 사과, 먹는다, 는, 를 이런 것들. 이 각각 하나의 뭐라고 해? 하나의 단어지, 그지? 그 단어, 그러니까 나의 품사는 뭐야? 그거 품사는 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각각 하나의 단어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거를 품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품사라는 거는 결국에 단어에 이름을 붙인 거가 되는 거고, 그럼 숫자는 뭘 기억하라고? 품사 하면은 2 아니라 2랑 2, 5, 9. 그치, 2, 5, 9 이거는 세트로 한 번에 외워놔야 된다 라고 했어. 왜냐? 이게 왜 2, 5, 9라고 했어? 불변하면 2개, 5개, 9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야. 그러니까 안 헷갈리도록 처음에 뭐랑 뭐로 나눴어? 불변하면 처음에 보자.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눴었지. 근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 불변어와 가변어. 변하지 않는 뭐가? 불변 그러니까 뭐가 변하지 않아? 형태. 그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은 불변어, 형태가 변하면은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불변어에는 뭐랑 뭐가 있었어? 체열. 그치? 체언. 그리고 체언과 수식언. 잠시만요. 또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가변에는 뭐가 있었어? 용언이 있었지. 그리고 다른 것들 체언이 있었고 수식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감탄. 아니,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주는, 관계원. 그렇지, 관계언이 있었고, 다른 단어들과 관련이 없는, 혼자 쓰이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쓰이는 걸 독립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거는 또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눴어? 그러면 명사. 동사.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냐? 형. 이거 기준도 같이 알아야 된다고 했어. 형태, 그 다음에 기능이야, 기능. 그러니까 기능은 문법에서 기능이란 말은 결국 역할이란 얘기라고 했거든? 역할이다. 자, 체언에서 체. 이게 뭐였어? 주체. 그지? 주체가 되는 거를 체언이라고 했어. 다음, 수식언. 수식. 수식하는 게 꾸며준다 라는 이야기지. 관계언은 뭐야? 얘는 그 관계를 맺어주는 거. 관계를 맺어주는 게 관계언. 그다음 독립언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 여기서 용언에서 용은 뭐야? 활용. 그렇지, 활용이지.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거, 체언에는 뭐가 있다고? 명사. 그지? 체언에는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랑,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명사와 대명사, 그리고 명사와 대명사, 그리고 기억 안 나? 수량이나 순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게 뭐였어? 수사지,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채언에 들어가. 명사, 대명사, 수사. 네. 그 다음에 용언에는 뭐랑 뭐가 들어간다고? 동사,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가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야, 그지?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수식어를 볼 건데, 자, 수식어이 뭐냐?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애야, 말 그대로. 수식하다니까, 그지? 그래서 이 수식어의 종류에는 뭐랑 뭐가 있냐면은, 수식어에는 이제 관형사라는 애가 있고, 부사라는 애가 있는 거야.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관형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먼저 관형사를 먼저 보자면은, 얘는 뭘 수식을 하냐? 얘는 채언을 수식하는 거를 관형사라고 해. 채언을 수식하는 거를 관형사라고 하고, 네. 관형사가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우리가 딱 그냥 보자마자 얘는 관형사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얘네들이 이건 외워야 돼. 그냥 적어놔. 이, 그, 저, 옛, 헌, 세, 한두, 세. 얘네들은 다 관형어야.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옛, 책, 헌, 책, 새 책. 한 명, 두 명, 세 명. 이런 식으로. 네. 관형사 이런 애들은 다 채언을 지금 수식하고 있다 라는 내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관형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관형사 그냥 우리가 뭐 성상관한 형사라는 애가 있거든.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 형용사에도 성상 형용사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거든. 그러니까 옛, 헌세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성질이나 상태, 새 것인지 헌 것인지 옛 것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 이게 성상 관형사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지시 관형사라는 애가 있어. 지시 관형사 말 그대로 지시한다는 거야. 이, 그, 저 이런 것들 있지. 이게 지시 관형사가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관형사 라는 애가 있거든. 여기 한, 두, 세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고, 세 번째 예시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솔직히 어렵진 않지, 현재.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 지시 관형사와 지시 대명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수관형사랑 수사를 구분할 줄 알거든. 왜냐하면 지시 대명사에 뭐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게 지시 대명사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거기, 저기랑 이, 그, 저랑 뭔가 비슷하지. 그렇지, 느낌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관형사는 뭘 수식을 한다고? 채. 채언을 수식을 해. 근데 이 대명사는 뭐야? 품사. 대명사의 품사 어떤 거에 들어가? 채. 채언이지, 그지? 얘는 이제 채언이란 말이야. 얘가 채언인 건데, 채언은 뭐랑 결합할 수가 있어? 시향과 결합할 수 있는 관계언, 그러니까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지시 대명사랑 지시 관형사를 구분할 때는 조사를 붙여오면 된다. 조사를 붙였을 때 조사가 붙으면은 대명사가 되는 거고, 조사를 붙으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관형사가 되는 거야. 왜? 채언은 조사랑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거 있잖아. 여기든 저기는 거기든 되지. 근데 이거 봐봐. 이는, 그는, 저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봐요. 그지? 아, 그래서 얘는 지시 관형사구나. 얘는 채언이, 얘는 지시 대명사가 되는구나. 얘는 넘어와서 수관형사랑 수사, 이제 한두 세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 그럼 이 수사는 또 뭐야? 품사가 뭐에 들어가? 수사. 수식.
채연. 수사는 채언이지. 그럼 똑같겠지. 채언은 뭐랑 결합할 수 있다고? 조사랑 결합할 수 있다고. 여기도 똑같이 조사에 넣어오면 되는 거야. 한, 두, 셋. 그러니까 뭐 사람 둘, 이. 이런 건데 수관형사랑 수사에 대한 예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거든. 사람 둘이랑 두 사람. 여기서 수 사람 수 관형사를 구분을 하라는 거야 문제가. 그러면은 자 여기는 바로 나와 있긴 하지. 이게 2라고 그지? 이런 게 뭐라고? 얘가 2가 수사야? 그렇지. 얘가 조사지. 조사 관계원이니까 그지? 근데 조사랑 결합하는 건 뭐? 조사랑 결합하는 건 채언이야. 그래서 이건 채언이지. 근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채언이니까 이거는 수사가 된다. 여기다가 두에다가 조사를 붙여보면 되는 거야. 두는 두 뭐 가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조사가 붙을 수 없지. 아 그러면은 아 얘는 수 관형사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근데 우리가 아니지. 물론 애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그냥 이거 하나를 몰라서 그래. 채언은 조사랑 결합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알면은 우리 지시 대명사도 구분할 수 있고 수사도 구분할 수 있어.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는 끝났고 이제 밑에 부사를 한번 보자. 관형사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하나만 더 써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 그냥 기본 몸 뼈대는 채언이지. 주체가 되니까 그지? 채언이 이렇게 있으면은 채언 뒤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운 관형사는 채언을 수식하잖아. 채언 앞에서 수식을 하는 애거든.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단어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관형사랑 채언 조사. 관형사 예시가 뭐가 있었냐 아까 뭐 새, 뭐 채연, 신발, 조사,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 이 그리면 이래 이 얘기야. 다시 이제 부사로 넘어와서 부사. 부사는 무엇을 하는 애냐? 이 부사라는 애는 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로 용어를 수식을 하는 애를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는 사실 모든 걸 다 꾸밀 수도 있어. 체언도 꾸밀 수가 있고 모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고 다 꾸밀 수 있는 애야 부사는. 근데 부사는 주로 용어를 수식을 하지만 뭐 전체를 다 수식할 수 있는 애다로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리고 이 부사의 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따가 뒤에 관계하면서 볼 거긴 한데 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조사가 뭐가 있어 하면은 우리가 은는 이가 을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지? 은는 이가 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가 을을 이런 애들 얘는 이제 주어를 만들고 얘는 목적어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얘 은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는 이제 보조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좀 도와주는 거, 특별한 뜻을 좀 더해주는 거. 근데 이 보조사의 종류에 또 뭐가 있냐? 은는 있고, 은는 뭐 도만 까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조사가. 근데 내가 지금 이 보조사를 왜 설명을 하냐?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덥다가 있어. 날씨가 있어. 여기서 부사가 뭐야? 부사. 너무가 부사지. 그지? 여기에다가 뭐가 붙을 수 있냐?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가 이런 식으로 이 보조사라고 그랬잖아. 이 도가. 그지?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우리 아까 관형사는 어땠어? 조사가 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부사는 보조사가 결합을 할 수도 있다. 항상 붙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부사가 이제 역할에 따라서 좀 가볍게 볼 거야. 성분 부사랑 문장 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분 부사는 그냥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용어를 꾸며주던.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나중에 좀 더 배울 거야. 이런 걸 수식을 하면 성분 부사가 되는 거고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면은 문장 부사가 된다. 그러니까 뭘 꾸며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름이 그지? 그 다음에 뭐 의미에 따라서는 뭐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이렇게 있는데 성상부사는 말 그대로 성질이나 상태겠지. 그지? 우리 계속 성상 했으니까 넘기고 지시부사는 그러니까 지시하는 건데 장소나 시간 또 앞에 나온 사실 같은 거 이리저리 내일 이런 것들 예시 간단하게만 보는 거야. 아니, 부정부사는 뭐가 있냐? 얘는 그러니까 우리 부정하는 거 있지. 부정문 알지? 안, 못 이런 거 있잖아. 숙제를 안 했어요인지 숙제를 못 했어요인지 이런 것들. 그지? 그 밑에 보면 양태부사와 접속부사 이런 거. 뭐 과연 리담이가 숙제를 해왔을까? 제발 리담이가 문학 가제집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라는 거야. 그 밑에 보면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우리 접속사 흔히 생각하는 것들 있지. 뭐 그리고 그러나 또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제 관용사랑 부사야. 수식어이라는 거지. 어렵지 않지 크게?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헷갈리는 1% 채우기라고 있잖아. 이게 보면은 이게 막 이건 사실 접사에 관한 이야기라서 지금 당장을 막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옷을 따뜻히 입어라 라는 문장이 하나 더 있다.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이렇게 이거 문장이 여기서 이거 구분을 하는 건데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 얘의 품사가 뭔지를 구분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따뜻하다라고 하면은 따뜻하게 뭔가 따뜻이 뭔가 용언의 냄새가 하나 나지, 그렇지? 용언의 느낌 하나 있고 하나는 부사야. 근데 용언 중에서 뭐 차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이 뭐야? 형용사야, 동사야? 형용사지.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지금?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해라. 우리 아까 관형사랑 수사 구분하는 거 했었잖아. 뭐 관형사랑 대명사를 구분하는 거. 이런 것처럼 형용사랑 이제 부사를 구분을 할 거야. 이게 품사가 어려운 이유거든. 계속 뭘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헷갈리지 않는 게, 자, 형용사는 무슨 어냐? 얘는 무슨 어냐? 용언이지, 용언.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부사파생 정비사라는 개념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굳이 지금 몰라도 돼.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용어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 다 기억나? 다 먹고 먹는 먹니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거와 변하는 걸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이 용언에서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아니죠. 간과 미로 이루어진 게 용언이거든. 어간 어미로 이루어진 게. 그 중에서 우리가 근데 동사를 이야기할 때 먹는 이걸 동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 이야기할 때 먹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식으로 다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그때 이렇게 이 어간에다가 어미 다가 붙는 거 있지. 이런 거를 뭐라고 했냐?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용언이라는 애는 이런 기본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활용이 된다, 변한다, 뭐야, 그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 옷을 따뜻이 입어라. 여기서 이가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여기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해서 따뜻하게가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봐.
뭐가 뭐 같아? 나들 C가 부사인가? 봐봐. 활용이 된다 그랬잖아. 따뜻이를 활용을 해봐. 생각을 해봐봐. 따뜻은 따뜻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어? 한이면 이게 아니잖아. 이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이로 시작하자. 옷을 따뜻하게, 옷을 따뜻한 뭐 아니면 따뜻하니 이런 식으로 얘는 활용이 되지. 그리고 기본형으로 봤을 때 우리 따뜻하게, 따뜻이 이런 거 따뜻하게 기본형은 뭐라고 그러겠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따뜻하다. 즉 여기에다가 어미 다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따뜻하다라는 기본형이 있구나. 그지? 그러면은 이 따뜻하게가 뭐라고? 기본형이 되니까. 그지? 얘가 형용사가 된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도 돼. 그냥 이라는 애가 있잖아. 얘가 부사를 만들어주는 애야. 그냥 원래는. 그런 개념으로 풀어도 되는데 지금 그런 개념을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니? 이해돼? 아직 수식 언어에서 지금 어려운 거. 지금 관련사 부사하면서 어려운 거 있었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넘어가서 52페이지 바로 넘어가. 52. 관계어과 독립어이라고 나오는데 관계어를 하기 전에 독립어 먼저 빠르게 끝내면 독립어는 진짜 별거 없거든. 독립어 아까 미담이가 계속 이야기했던 뭐 이렇게 감탄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얘가 감탄사가 나와. 감탄사라는 애는 그냥 단어 그 자체로 뭐 놀람이나 부름, 뭐 대답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단어가 자체 뜻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감탄사에 말하기에 놀라는 느낌, 부름이나 대답 등을 나타낸다 해놓고 예시를 보면은 대답, 예, 응, 그래, 오냐, 네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도 다 감탄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독립어에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아마 누구를 예시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은영이가 온갖 벌레를 무서워한다 라는 문장에서 아가 독립어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얘는 문장이랑 얽혀있지 않다는 거고 얘는 생략을 해도 돼 안 돼? 되지. 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거랑 연관이 없는 애야 얘는. 독립어이라는 애는. 그래서 생략을 해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가 않는다. 그치? 그리고 당연히 그럼 조사와 결합을 할 수 않겠지. 그치? 이 정도 감탄사 알면 된다. 그래서 감탄사의 종류까지는 정확하게 알면 좋긴 하지만 그냥 뭐 놀람이나 느낌, 부름이나 뭐 대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탄사라고 한다라고 예시 한 번만 읽어놓으면 되고 이제 그 위에 관계언하고 조사를 볼 거거든. 조사. 그러면 조사를 하면은 드디어 우리가 국부사 끝나. 조사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돼. 먼저 조사는 기본적으로 불변어야 가변어야? 불변어지. 변하지 않잖아.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서술격 조사 이다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을 보여주면은 나는 학생 이다 이런 문장 돼야 안 돼? 나는 학생 이고 이런 식으로 되지. 그지? 그리고 뭐 너는 학생이니? 돼 안 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서술격 조사 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그리자면 마지막에 예외적으로 이게 서술격
조사이다 라는 애가 들어간다. 사실게 조사가 얘는 용언이 용언에 속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변에 들어간다. 얘는 어차피 조사이기 때문에 관계언인 거야. 그냥 관계언. 관계언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변어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아무튼 조사 이런 예외가 있다. 서술격 조사이다. 그리고 조사는 보면은 우리 생각했을 때 뭐 은는 이가 은는 이런 것들 이야기했잖아. 얘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어.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써야 된다. 이게 되지? 자, 그래서 보면은 조사는 뭐냐? 그러니까 주로 체언이랑 결합을 하지만 그래도 용언이나 부사도 다른 조사와 결합도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 이것도 봤지? 그럼 조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조사의 종류에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복잡해 보이는데 격조사는 그냥 자격을 주는 거야. 자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격이냐? 그러니까 뭐 주어의 자격, 목적어의 자격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이런 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렇게 쭉쭉 돼 있거든. 뭐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아까 얘도 격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격조사는 뭐냐면은 우리 주격조사에는 주어를 만드는 거거든. 주어를 만드는 조사가 주격조사야. 주어의 자격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 뭐 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목적어 만들 때는 목적. 그렇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격조사라는 거는. 괜찮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 얘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 대표적인 예시로 은는, 도, 만, 뭐까지 이런 애들이 있다. 은는, 도만까지 이런 거. 그래서 나, 도, 나만 이런 거 있잖아. 나, 도는 나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지. 나, 만은 범위가 나로 제한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게 보조사가 있다. 근데 은는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격조사에 은는이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은는은 보조사다. 그 다음에 이 접속조사는 뭐냐? 아까 우리 접속부사랑 똑같아. 접속. 그러니까 대등한 자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등한 자격이라 그래서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닌 게 그냥 포도와 키위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연결이 된다. 또는 와가 있으니까 뭐 과 이런 애도 있겠지. 그지? 이런 게 이제 접속 조사인 거야. 두 단어를 이어준다. 어렵지 않지? 그지?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품사가 끝난 거야. 이렇게 9개 품사를 구분한 거고 밑에 보면 이제 헷갈리는 1% 채우기에 보면은 띄어쓰기로 품사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지? 근데 지금 예문이 뭐가 나오냐? 사과 만큼 달콤해랑 잘 만큼 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과 만큼이랑 잘 만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그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보자. 사과 딱 보이잖아. 품사. 얘 뭐야 품사가? 체언이니까 명사지 명사. 그지? 명사고 얘가 체언이야. 그럼 우리 체언과 결합하는 게 뭐라고? 조사지. 그래서 이 만큼 있지. 얘의 품사는 조사가 된다. 근데 지금 보면 뒤에 보면은 잘 하고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우리 아까 조사 방금 이야기할 때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조사야? 아니야. 아니야. 얘는 혼자 쓰이고 있잖아. 그지? 근데 혼자 쓰이는데 뭔가 앞에 필요한 애야. 우리가 뭐만큼 그러니까 뭐만큼이라는 거 하잖아. 그러니까 무엇만큼이면 무엇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이런 애들은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의존 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겉뿐 다른 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의존 명사라고 한다. 만큼도 의존 명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띄어쓰기만 봐도 이렇게 품사를 구분할 수가 있다. 이해되지? 그 밑에 그래서 헷갈리는 1% 채우기 보면은 사과만큼에는 조사라고 쓰면 되는 거고 잘 만큼 잤습니다. 만큼에는 의존 명사라고 쓰면 된다.
그래서 품사 체계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다. 우리 품사 하면은 그래서 단어에다 이름 붙인 거라 그랬어. 단어에 이름 붙인 거고 2, 5, 9 항상 그냥 같이 외워놔라. 왜냐하면 너네가 영어의 팔품사와 헷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지? 시험 한 2달 정도 남았을 텐데 한 2달에서 2달 조금 넘게 또 그때 막상 가가지고 이제 보면은 뭐야 품사 팔품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품사하면 2, 5 같이 외우라는 거고 형태와 기능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의미에 따라서 의미를 어떻게 나누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건 대명사, 그다음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건 수사 이런 식으로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거 마지막에.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는 불변어와 가변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기능 역할에 따라서는 체험, 수지원, 관계원, 독립원, 용언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조사, 분탄사, 동사, 형용사까지 해서 9개가 된다. 부품사가 된다. 얘는 어쨌든 조사니까 서술격 조사 안에 들어가는 거고 서술격 조사는 조사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 품사 체계표는 그냥 기본으로 일단 외워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 이 조사의 성질 얘는 그러니까 체언이랑 결합하는 거랑 체언이랑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홀로 쓸 수 있다 없다? 홀로 쓸 수 없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 엔간에서 품사 구분하는 문제 크게 틀리지 않는다. 뭐 동사, 형용사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품사 어렵지 않지? 68페이지 보면 태평천하 라는 소설을 볼 거거든. 채만식이라는 작가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인데 이 채만식이라는 작가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 판소리라는 게 있잖아, 그지? 판소리. 그 판소리를 어떤 이 작가가 되게 독창적으로 계승을 했다라는 걸로 되게 유명해. 그러니까 소설인데 좀 판소리의 특징이 느껴지는 거지. 이 채만식이라는 작가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천하라는 소설의 갈래는 뭐 중편 소설이기도 하고 풍자 소설, 가족사 소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좀 몇 개만 보면은 일단은 풍자 소설이라고 부르는데 풍자라는 게 뭔지 알아? 풍자는 이게 우리가 해학과 풍자가 조금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거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해학과 풍자를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해학과 풍자의 공통점은 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학도 웃긴 표현인 거고 풍자라는 것도 웃긴 표현인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이 해학이라는 건 조금 따뜻한 시선, 좀 동정 어린 시선 있잖아. 이런 거를 동정 어린 시선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풍자는 비판을 위해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이 동정과 비판 이가.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 해학과 풍자는 결국에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지만 해학 같은 경우는 따뜻한 동정 어린 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풍자는 비판하기 위함이다. 비판적 웃음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중편 소설인데 그냥 소설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단편 소설이 있고 중편 소설이 있고 장편 소설이 있어. 이건 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렇지? 그냥 소설의 길이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길이에 따라서 그냥 나눈 거다. 그래서 이건 별거 없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가족사 소설 얘가 중요하거든. 가족사 소설인데 가족사야. 그러니까 가족의 역사겠지. 그렇지? 가족의 역사야.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냐? 한 집안의 역사니까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흥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한 집안의 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흥망성쇠는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냐? 우리 민족의 어떤 이 시대적 아픔을 그냥 보여준다. 한 집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적 아픔을 통찰한다. 이런 걸 가족사 소설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뭐 주제는 결국에 어쨌든 간에 비판하기 위함이야. 비판과 풍자를 하기 위함인 거고, 이거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 지어도 괜찮지? 특징이 어떻게 돼 있냐? 이 작가가 판소리의 스타일을 되게 많이 개선을 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판소리의 특징이 엄청 많이 나와. 첫 번째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글을 편집하는 사람을 편집자라고 하잖아, 그지? 그 편집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니까 이 편집자, 즉 서술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서술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 그 전에 저번 주에 배웠던 고향이라는 작품에서 그 남자가 서간다로 쫓겨날 때 있잖아. 이주를 할 때. 그때 쫓겨난 곳인들 뭐 신선할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쫓겨난 곳인들 신선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이 서술자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야. 그지? 근데 이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주관적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뭐 그가 무슨 일을 겪었다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서술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지. 그냥 그 있었던 일을 서술하는 거다. 그지? 근데 그 일을 보고 참으로 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서술자 개인의 생각이잖아. 그지? 이런 게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래? 이거는 나중에 고전소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 뭐 춘향전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양반전 이런 것들, 이런 거 알아야 될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에 문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소설의 스타일, 어떤 소설의 그 어조, 문체, 소설을 읽다 보면 뭔가 되게 판소리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야. 그런 표현을 쓴다. 판소리 사설 문체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어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 경어체, 이 경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존경, 그러니까 존댓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존댓말이고, 이 경어와 반대되는 개념은 얘랑 반대되는 경우는 평어야. 평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말들이 있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평어야. 그 경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뭔가 어떤 이 존댓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게 경어체가 되는 거야. 이제 경어, 평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반어적 표현이랑, 어쨌든 간에 이게 풍자를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웃겨야겠지. 그래서 히, 화, 화가 나타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냐면 이 제목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 편천하가. 그러니까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가 되냐? 일제강점기. 이건 그냥 듣기만 해도 돼. 간단하게 적어도 제목에다가.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나와. 근데 여기 이게 직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장과 직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벼슬이야, 벼슬. 한규 직원이라는 그 벼슬이 있었어. 돈 주고 산 거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 사람이 이 일제강점기를 뭐라고 부르냐? 이 사람이 이 일제강점기를 지금 이렇게 태평천하라고 불러. 태평천하는 살기 좋다는 거거든.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살기 좋은 걸 태평천하, 태평성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강점기야. 우리 민족들이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시기지. 그지? 근데 그런 시기에 지금 태평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반어적 표현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뭐가? 이 태평천하라는 제목이. 그러니까 작가가 이 제목을 통해서 어떤 좀 친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반민족적인 그런 친일 이기적인 그런 친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랑 어떤 좀 삐뚤어진 어떤 역사관 같은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설정을 했다. 이해돼?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본문 보면은 가부터 볼 거야. 가. 그래서 1하고 윤시관 영감 귀택 지도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이 귀택 지도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모습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게 이 소설이 중편 소설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중편 소설이라서 좀 길단 말이야. 그래서 소설에 각 장을 붙여놓은 거야.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지금 제1장 이게 윤지관 영감의 귀택 지도다. 혹시 뭐 애니 같은 거 보니? 진격의 거인 봤어? 안 봤어? 아무튼 그런 걸 보면은 뭐 제1화 끝이 아니라 1화하고 무슨 뒤에 소제목이 붙잖아. 그지?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스파이더맨 하고 끝이 아니라 그 뭐야 뭐 파프롬홈?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벤져스도 그냥 어벤져스가 아니라 어벤져스 있고 뭐 시빌워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엔드게임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붙는 거 이렇게 소제목이 붙고 있다. 그래서 자, 추석을 지나 이윽고 짙어가는 가을 해가 저물기 쉬운 어느 날 석양. 여기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지. 가을의 저녁이야 지금. 저 개동의 동네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동에 이름난 장자 윤지관 영감이 마침 어디 출입을 했다가 윤지관 영감이 나오고 장자는 큰 부자야. 큰 부자. 이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윤지관 영감이라는 사람을 쓰고 그냥 이게 좀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 아무튼 그래가지고 쓰면서 할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방금 인력거를 척 잡숫고 돌아와 막 대개 대문 앞에서 내리는 참입니다. 봐봐 여기서부터 참입니다. 지금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소설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대문 앞에서 내리던 참이다, 참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근데 지금 참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여기 지금 경어체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아까 우리 특징 봤지 여기? 경어체, 그치? 현재형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나의 A 보면은 자 간밤에 꿈을 잘못 꾸었던지 오늘 아침에 마누라하고 다툼질을 하고 나왔던지 아무튼 인간이 일수좋지 못한 인력거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거뿐의 어떤 일을 이제 사건이 뭔가 있겠구나 하면서 사건 발생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인 거야 A에서는. 그치? 여기서 인력거뿐이 일수가 좋지 않다 하고 끝나고 넘어갈 거면은 굳이 써 안 써? 안 쓰겠지. 그러니까 왜 운수가 좋지 않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여느 평탄한 길로 끌고 오기도 무던히 힘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력거가 뭔지 알아? 사람이 끄는 수레 같은 거니까 사람 태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힘이 들겠지. 근데 골목지기로 들어서서는 빈빛이 경사가 진 20여 칸을 끌어올리기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운수가 안 좋은 거 그냥 평지도 힘든데 지금 어때?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돼.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엄살이 아니라 정말 혀가 나올 뻔 했습니다. 28관하고도 600 몸매 지금 나오지. 28관 1관에 3.75kg고 600 몸이면 2.25kg야. 그러니까 이 윤지건 영감의 체중이 몇이냐면 107.25kg거든. 그러니까 107kg짜리 사람을 내 그 수레에다가 태우고 나는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된다고. 힘들어 안 힘들어? 엄청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 운수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저께 춘심이년을 데리고 진고개로 산보를 갔다가 경성 우평구 바로 뒷문 맞은편 아따 뭐라더냐 이런 게 이제 판소리 사설 형식의 문체거든. 판소리를 하다 보면은 뭐 안타깝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중에 판소리 영상 같은 걸 보면 나오는데 어떤 뭐 심청전 하면 뭐 심청이가 뭐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의 몸을 바치기로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 끝나는 소설이면 이렇게 끝나겠지. 근데 판소리에서는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판소리 사설 문체가 들어온 거다. 그치? 아까 뭐라더니 이런 식으로 그 양약국 앞에 놓아둔 안전뱅이 저울에 올라서본 결과 춘심이년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28만 600 몸매를 그런데 좁쌀 계급인 인력거꾼은
그래도 직업적 단련이란 위대한 것이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직업적 단련이란 위대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인력 덕분이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했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일이 단련이 잘 안 돼. 단련이 되지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 영감을 겨우겨우 집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젖먹던 힘까지 아끼지 않고 겨우겨우 끌어올려 마침내 남자분보다 조금만 작은 소설 대문 앞에 채장을 내려놓곤 무릎에 들였던 담요를 걷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옹색한 좌판에서 가까스로 뒤를 쳐들고 자칫하면 넘어 바뀔 때 쉽게 휘뚝휘뚝하는 인력거에서 내려오자니 여간만 옹색하고 조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몇 킬로라 그랬어? 100킬로가 넘지? 그치? 윤직원 영감이라 살 100킬로가 넘잖아. 100킬로가 넘는 사람이 움직이면 힘들어 안 힘들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운동해서 막 100kg가 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이 쪄서 100kg가 넘는 거니까 움직이기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 자, 윤직원 영감은 혼자서 내리다 못해 필경 인력 덕분더러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걱정은 꾸짖는 거, 화내는 거. 그래서 좀 부축을 하여 줄 것이지 그냥 그러고 뻔하니 섰어요. 옳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윤직원 영감이 인력 덕분한테 아니 좀 도와줘야지 구경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밑에 나와. 뭐라 나오냐? 실상 인즉 뻔히 섰던 것이 아니라 가쁜 숨을 돌리면서 땀을 씻고 있었던 것이나 인력 덕분이 이 100kg가 넘는 윤직원 영감을 이제 수레에다 태우고 오르막길에 올라왔으니까 힘도 엄청 들고 숨도 가쁘고 땀도 많이 흘렸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가다듬고 있었던 거라는 거야. 가다듬고 있었는데 인력 덕분 책망을 듣고 보니 미상물 일이 좀 죄송하게 돼요. 근데 말이 듣고 보니까 조금 좀 도와줄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얼핏 팔을 붙들어 부축을 해드립니다. 내리신 것을 보니 진실로 겁한진 체질입니다. 딱 보니까 엄청나게 몸이 크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잖아. 지금 실상인지 뻔히 섰던 것이 아니라 여기 쭉쭉쭉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다 판소리의 어떤 사설의 문체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초리가 길게 째져 올라간 봉에는 준수하게 복이 들어 보이는 코, 부리가 축 처진 귀와 큼직한 이모, 다 수부 귀다 남자의 상입니다. 자, 봉의 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봉, 여기서 말하는 봉이 봉황이야, 봉황. 그 다음에 보면은 복이 들어 보이는 코, 이거 복코라고 하잖아, 우리가. 들어봤니 혹시? 복코 들어봤어? 그 다음에 부리가 축 처진 귀, 귀가 큰 사람. 알아 혹시? 귀가 큰 사람. 그 이제 부처님 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비, 삼국지에서 유비가 또 귀가 큰 걸 유명해. 귀가 막 엄청 큰, 아무튼 그렇게 귀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무슨 상이냐? 얼굴이 돈이 많을 상이다 이 사람이. 나이 올해 72살입니다. 그러나 식비 여기지 마시오. 그러니까 나이 올해 72살인데 이거 지금 문답이라고 하잖아. 문답, 묻고 답하기. 그렇지? 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거야. 뜸을 들이면서 독자의 어떤 궁금함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거고. 식비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72이야, 그렇지? 72살인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정정하다라는 이야기야. 몸무게도 100kg가 무려 거우고, 그지? 몸도 크고 생각보다 건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 비대증으로 천식기가 좀 있어 왕정이지 정정한 품이 30살 먹을 장정 내려친답니다. 그러니까 천식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생긴 거 보면은 한 30살 조금 먹은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래서 무얼 가지고 겨루든지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소설의 어떤 이 특징들을 처음에 거의 다 확인한 거야 우리가. 특징은 엄청 많이 나왔었어. 처음에 일단 윤직원 영감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게 중편 소설이다 보니까 각 장별로 소제목이 들어갔던 거 하나 확인했었지. 그 다음에 판소리 이런 거, 편집자적 논평도 확인을 했었고, 판소리 사설 문체와 경어체도 확인을 했었고, 제목에서 이 반어조 편도 나오고, 그치?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일단은 70페이지를 보자. 70페이지 보면 이제 중력 부분 줄거리가 나오거든. 근데 이게 이 소설이 굉장히 막장인 소설이야. 이 윤직원 영감이 72이잖아 나이가. 근데 이제 첩이 있어, 첩.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10몇 살인가 그래. 20몇 살인가 10몇 살인가 그래. 그런 사람이야. 아무튼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보면은 윤직원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로 인력거 상을 깎기 위해 인력거금과 신랑이를 버리고 기생 춘신과 명창 대회를 보러 가는 중 여자장 속에 버스비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춘신이가 여자친구인데
이 윤직원 영감도 구두쇠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또 여자친구한테 돈을 또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구두쇠야 엄청나게. 아무튼 구한말이 지주가 됐지만 화적패의 습격으로 재산과 아버지를 잃었던 윤직원 영감은 일제강점하의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여기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큰 손자 종수를 군수로 작은 손자 종학을 경찰서장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윤직원 영감이 옛날에 화적 때문에 도둑들 때문에 아버지랑 재산을 잃은 거야. 근데 지금 일제강점기 오니까 어때? 도둑들이 막 남의 걸 훔칠 수 있어 없어? 없지. 일본은 무슨 경찰이 조금 더 이제 생겼잖아. 치안이 좀 더 좋아졌잖아. 그치? 도둑들 막 소탕하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 자기의 재산을 뺏기지 않은 시기잖아. 그래가지고 이 윤직원 영감이 이걸 이제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태평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이 태평천하고 붙는다.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손자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아들 창식과 마찬가지로 나오면은 지금 인물 관계자로 보면은 밑에 이제 윤창식 이 아들이야. 윤창식이 아들이고 윤종수와 윤종학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얘는 뭐 위로 올려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도 어려운 이게. 윤직원 영감이 할아버지고 윤창식이 아빠가 되는 거고 윤종서, 윤종학은 이제 뭐 손자가 되는 거, 큰 손자, 작은 손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족 관계가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작은 손자 종학을 경찰서장으로 만들려고 애쓴다라고 나오지, 그렇지? 하지만 아들 창식과 마찬가지로 큰 손자 종수는 종수는 지금 봐봐 이 종수 있지? 얘는 창식이의 그러니까 창식이가 아빠 여자친구랑 불륜을 한다. 근데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자, 아들 창식과 마찬가지로 나오지, 그렇지? 아들 창식과 마찬가지로 라고 나오잖아 처음에 중격공축을 보면. 그러니까 이 창식이 또 이 윤직원 영감 여자친구랑 또 바람 핀다. 바람 피고 바람 핀다. 완전히 이 지방이 굉장히 막장이다 이런 이야기. 방탕하게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작은 손자 종만큼은 경찰서장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 밑에 15번에 망진자는 호연이라 나오잖아, 그지? 망진자는 호연이라 15장인데 이 망진자가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거든.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진시황, 이 진나라의 황제잖아, 그지? 진시황이 딱 이걸 듣고 나서 오랑캐잖아, 오랑캐 호자. 그래서 흉노족의 팀이 있겠구나 하고 그걸 막으려고 뭘 쏴? 진시황이 중국에 쏴는 거 뭐가 있어? 엄청 유명한 거.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진시황이 오랑캐의 치유를 막기 위해서 쌓은 거. 노. 만리장성. 을싸. 근데 만리장성 쌓는단 말이야. 근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호가 오랑캐 호자가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 호해였어. 그러니까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사실 아들 호해야. 근데 이제 진시황은 그 예언을 듣고 오랑캐구나 줄 알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건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는 아들이었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게 누구야?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또 스토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설이 되는 거지 이것도. 그래서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식적 윤두꺼비 시절에, 그러니까 이 윤직원 영감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냐? 그렇지, 일단은 윤두꺼비로 불렀어. 좀 많이 나와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 자기 부친이면 아버지잖아, 그지? 아버지는 윤용규거든. 근데 윤용규인데 그냥 윤용규가 아니라 뭐야? 말대가리 윤용규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런 두꺼비, 뭐 말대가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희화화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윤용규지, 윤용규가 아니라 윤용규. 얘는 이제 말대가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고. 화정의 손에 무참히 맞아 적이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탄을 하고 화광이 충전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느라 우리만 빼놓고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런 것도 좀 문체가 좀 다르지. 소설적인 그런 체가 아니야.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세상이 너무 화나,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이놈의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만 빼고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하지, 그치? 여기서부터 윤직원 영감이었던
이기적인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웅장한 투쟁이 있지. 이 웅장한 투쟁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빨리 찾아봐. 웅장한 투쟁이 말하는 게 뭐야? 그 위에 있거든? 기억 위에. 아니지,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했지.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하는 거 있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게 이 말이 웅장해? 막 이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웅장해져? 안 웅장해지지? 그지? 그럼 이건 무슨 표현법이야? 이렇지 않은 걸 이렇다고 표현을 했어. 아니지. 반어지. 여기서 반어지 표현이 나타난다. 오히려 옹졸하잖아. 그래서 속 되게 좋아 보이잖아. 우리 빼고 다 망해라 이런 거 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 투쟁이 선언이 결국에 승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윤직원 영감은 잘 살았다. 다른 사람들 망하고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내 밑에 있고 자,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기체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여기에다가 또 누가 나오냐? 건넌방에 일단은 고씨가 있고 또 누구 있어? 서울 아씨 태식이 두 동서 동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보다 안방에 보면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웅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차례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 차려라 하는데 여기서 경손 애비가 누구냐? 이 종수야. 종수. 얘가 이제 경손 애비가 되는 거지. 그지? 아들이다. 그지? 근데 경손이니까 당연히 아들이겠지. 그지? 경손. 가족 관계가 사실 이렇게 나온다. 그지? 지금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등장한 거 윤용규도 등장했지. 윤직원 영감 등장하고 윤창식 등장하고 윤종수 등장하고 윤종학만 현재 등장을 안 한 상태야. 이제 지금 이 윤종학만 얘만 소설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보면은 자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막 너 이놈의 새끼 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지. 근데 지금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경손 애비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하여도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 종수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종학이보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종학이는 그런 게 재주도 있고 착실 튀어서 너처럼 펄어가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 임원은 대학교를 졸업하잖아. 내후년이지 하고 뭐 그렇지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3년이나 4년 하고 나면은 이제 얘가 뭐 경찰서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밑에 자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윤직원 영감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 윤직원 영감이 기대하고 있는 거. 이 종수는 군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그지? 그다음 윤종학은 경찰서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의 재산을 더 잘 보호해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A 부분 보고 있어. 형놈은 개혁원 서기를 댕기고 있다. 남북가서 어쩔 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군수 되면은 경찰서장 되면은 너가 좋지 내가 좋냐. 응?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것도 다 너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너네만 잘 되면은 나는 망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진짜야 가짜?
가짜지. 그러니까 얘네가 군수가 되고 경찰서장이 돼야 하는 이유가 이 윤직원 영감의 재산을 위해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불하다. 그래서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겠어. 그놈이 어려서 버텀도 원원이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 내 말을 잘 듣고 말이 쭉쭉쭉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윤직원 영감이 지금 이 종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종수한테 계속 종학이랑 비교를 하잖아. 종학이 밥만 못 닮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돈 쓸 데가 있다고 종학이가 했을 때 바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넘어가서 이제 72페이지.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스토리 이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마침 때 마당에서 헤맨 점자는 같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여기서 이제 윤주사 똑같은 윤창식 얘 이름은 이제 윤주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윤주사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윤 직원처럼 그냥 여기다 뭘 붙인 거야. 이 직업 뭐야 계급 같은 걸 그냥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정보 때문에 억지로 횡대횡보를 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왔대 창식이가. 그지? 창식이가 이 윤직원 영감의 집에 억지로 왔어. 그러면은 창식이랑 윤직원 영감의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지금 이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아. 근데 억지로 왔어. 이 동경에서 온 정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쿄에서 온 메시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종학이가 이 작품 내에서 유일하게 작가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물이거든. 얘가 유일하게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물인데 얘가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 일본에서 잡혀. 그 소식을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정보를. 그러면 이게 되게 빨리 전해야 돼? 아니면 천천히 전해야 돼? 빨리 전해야 되는 소식이지. 그렇지? 근데 그거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윤 주사는 그러니까 윤창식이야. 토박으로 내려가서는 아들 종수를 언제 왔느냐고 신상이 아른 채를 하면서 역시 토박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상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두 동생 서울 아씨의 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꾸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으던 뒤로 산옆으로 끌어안습니다. 이게 맞아? 봐봐 지금 엄청 내가 급한 소식을 가지고 있어. 얘가 지금 종학이가 잡혀갔대. 근데 지금 여기 고시, 서울아씨, 태식이, 두동서 얘한테 다 지금 인사를 받고 윤직원 영감한테 인사하고 지금 뭐 얘들한테 다 인사를 받고 지금 앉은 거잖아. 그치? 이게 되게 말이 안 돼. 급한데, 그치? 당장이 급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서 뜨겁구나. 윤직원 영감의 아들을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창식이가 윤직원 영감의 집에 자주 와? 안 와? 자주 안 온다는 얘기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타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식이한테 자기 아들한테 뭐하러 왔냐? 너 돈 달라고 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창식이가 동경에서 정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체를 바꿔 윤주사를 잠잠코 너그러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 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편집자적 문평이 나타나거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왜 나타나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서술자의 생각인 거야. 윤직원 영감이 지금 이 윤창식을 하는 행동이 어떠냐라고 본 거야. 너 돈 달라고 왔지? 네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 좀 경박하다, 가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창식이는 어때? 인사 다 받고 나서 지금 동경에서 정보가 왔다. 딱 자기 할 말만 하잖아. 좀 의젓해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둘이 아빠와 아들이 바뀌면 딱 맞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보면은 자, 동경서 정보하고 종학의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보이지? 그래서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꽁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서 본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하고 이제 뭐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눈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을 휘둥거렸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하고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이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피검이 됐다라고 하잖아. 피검을 잡혀 들어갔다는 수상기간에. 그래서 나오는데 윤주사는 조끼 후배원이 강감하게 정보를 꺼내어 붙이는 틀 올립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채득 정보를 받았을 들여다보니 터다랗게 읽는다. 그래서
1번은 또 몰라. 그래서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건데, 그러니까 왜 잡혀갔냐? 얘 윤종합 얘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잡혀간다. 아무튼 일본도 역시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 자유주의 국가, 그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 당연히 잡혀갔겠지.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윤지원 영감은 사회주의에 있던 얘가 뭐야? 종합이가 참여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그러니까 먼저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 종합이가 잡혀갔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 그지? 그지? 그 다음엔 어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향을 해서 이번에는 얘가 사회주의를 했다고 얘 충격을 받은 거야. 여기 이해돼? 그러니까 먼저 여기 처음에 먼저는 잡혀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정신을 안 차렸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뭐라 넣으면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이뤄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어떤 몸의 상태거든. 그러니까 종학이가 걱정돼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 윤직원 영감이 지금 못 믿고 충격을 먹은 이유가 얘가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는 얘기야. 봐봐, 이때 자유진영 국가에서 사회주의 행동을 하잖아, 그지? 얘가 사회주의 행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 조사를 하게 안 해? 조사를 하겠지? 그러면 집안이 망해 안 망해? 망하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안강태가 백길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A부분 보면은 자,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썼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할 자 호가 아니오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죽을 때 어떻게 죽겠어?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았으니까 우리 진나라를 멸망하지 않겠구나 하고 행복하게 눈을 감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나라를 망할지도 모르고, 그지? 근데 윤직원 영감은 어때? 이 내 손자 때문에, 종학이 때문에 사회주의를 해서 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겠구나를 알고 죽는 거지, 만약에 죽어도, 그지? 그래서 진시황보다 자기가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이해돼? 넘어와서, 그러니까 이 망진자는 호연이라 해서 그 진시황을 뜻하는 건 윤직원 영감이 되는 거고, 호해, 그러니까 아들을 뜻하는 건 윤종학이 되는 거지, 그지? 이 진나라, 윤직원 영감이 이런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자는 윤종학이다, 호해다. 이렇게 넘어와서 74페이지. 74페이지. 그래서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더니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줄에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창식이는 이 종학이가 좀 사회주의를 할 거 하는 그런 끼미가 보인 거야. 낌새가 보였다. 참말이구나. 참말이 하고 나서 지금 윤직원 영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주려도 아깝지 않은 놈이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요. 그지? 근데 종학이가 윤직원 영감만 남이야? 아니지, 손자잖아, 그지? 손자인데도 뭐 이렇게 쳐죽일 놈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인 거지. 윤직원 영감은 자기 집안만 어떤 생각을 하는, 그지? 그래서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죽이나 이게 뭐야? 오죽이나 좋아 지금? 아니지, 일제강점기라고 했잖아, 시대적 배경이, 그지? 그러니까 이 윤직원 영감은 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화성태가 있느냐 하고 불안감 같은 수령들이 있다냐?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내가고,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막 쭉쭉쭉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뭐 우리 조선돈 보여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자기가 돈이 많고 하니까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일본이 지금 막 곳곳에 어떤 경찰들 깔아놓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자기 재물 도둑맞을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지? 그래서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런 내용들이고,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몹시 사나운 보임,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각원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의 몇 명 상고 말할 바를 있고 몸들 것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윤직원 영감의 어떤 집안이 몰락하겠구나를 암시하는 단락이 되는 거야. 마지막 내용 이해되니? 이 반어적 표현이 내용 다 이해되지? 아니 윤용규한테 말대가리라고 했던 거나 윤직원 영감이 윤두꺼비 시절 이런 거 해서 다 웃기게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다 희화화를 했다. 오케이? 네, 넘어가서 이제 76페이지 독해 체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보이지? 순서. 그래서 보면은 절정이 1번 빈칸은 전보지. 전보. 네. 종학이 사상관계로 피곤되었다는 전보를 받는 윤직원 영감. 2번은 뭐겠어? 종학에 대한 뭘? 분노. 그렇지. 분노를 포효하는 윤직원 영감. 그 왼쪽 아래 작품 앞축에 주요 등장인물 보면은 윤직원 영감. 그래서 자기 가문의 안전과 부를 지켜주는 일제강점기를 뭐라고 해? 태평천하라고 여기는 그릇된 역사의식을 지닌다. 그 밑에 그래서 윤창식과 윤종수가 있고 윤종학 이렇게 있는데 윤종학은 뭐야? 윤직원의 작은 손자로 일본 유학 중 뭐에 참여했다가 체포가 돼? 사회주의. 사회주의에 참여했다가 체포가 된다. 4번 빈칸은 사회주의. 그래서 그 오른쪽 등장인물의 대비 나오는데 윤직원, 윤창식, 윤종수가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작가에게 무슨 대상이 될까? 비판하고 싶은 거야 작가는. 풍자. 그치, 풍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물이겠지, 비판하니까. 그치? 윤종학은 어때? 얘는 어쨌든 그 일제강점기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에 어떤 참여를 한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인물이다.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도 않고. 그래서 6번 빈칸은 긍정적 쓰면 되고. 다시 그 왼쪽 아래에 서술 있는데 서술상의 특징을 한거 보면은 서술자의 풍자적 어조와 편집자적 뭐? 서술자의 편집자적 뭐야? 이 특징이 나와 있는데 편집자적 논평이다. 편집자적 논평. 그리고 조롱하는 어투와 뭘 쓰고 있어? 경원. 그렇지, 경어체를 쓰고 있다. 경어체가 존댓말이야, 반말이야? 존댓말이다. 그래서 반어, 비속어, 방언 등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오른쪽에 이제 제목 태평천하에 담긴 작가의 의도라고 나오는데 자, 제목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될 일제강점기 상황을 고려할 때 무슨 표현이야? 주거 빈칸. 그렇지, 반어적 표현이다. 밑에 의도. 자, 윤직원 영감과 같이 식민지 현실에 순응하며 도덕적으로 뭐한 사람들을 풍자할까? 그래, 타락한 거지. 그지? 타락한 사람들을 풍자를 하고 독자로 하여금 일제강점기에 바람직한 현실 대응 방식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해되지? 여기까지 내용. 내용 어때? 괜찮아? 어렵진 않아서? 그리고 숙제 77페이지까지 하면 되고 얘는